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페이코 쿠폰 마케팅 타깃 선정 전략 수립 및 효과 분석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NHNP 광고기술 개발팀 권소영입니다. 저희 세션은 총 2명의 발표자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발표자분께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 및 팀 소개 먼저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페이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페이코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 이제 결제 서비스부터 결제 시 추가적으로 이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서비스, 그 외에도 이제 금융이나 생활 관련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희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이 혜택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제 페이코에서는 결제 시에 추가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저가 이렇게 할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코 혜택 탭 내에 들어가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브랜드의 배너들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너 광고가 존재하는데 유저가 혜택을 하나씩 보다가 원하는 혜택이 있다면 이제 배너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다양한 쿠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유저가 원하는 쿠폰을 발급받아서 다운을 받아 놓으면은 이제 해당 브랜드에서 페이코를 결제를 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쿠폰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이코는 이제 브랜드와 유저 사이에 연결해주는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브랜드에서 이제 페이코로 매체 제휴 계약을 맺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브랜드들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저들은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 원하는 혜택이 있을 때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브랜드는 신규 및 충성 고객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팀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알리고자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이에 적합한 타깃 유저를 추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접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이제 문제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저희는 이제 마케팅 캠페인에 적합한 타깃을 추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브랜드 A의 쿠폰 사용 유저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혜택 알림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에 적합한 타깃 유저 좀 추출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쿠폰 사용을 늘리기 위한 타깃 유저는 어떤 유저일까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혜택 알림을 받았을 때 쿠폰 사용 확률이 높은 유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유저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혜택 알림과 무관하게 혜택 알림을 받던 받지 않던 항상 쿠폰을 사용하는 유저가 있을 수 있고 혜택 알림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제 쿠폰을 사용하지 않다가 혜택 알림을 받았을 때 쿠폰을 사용하게 되는 유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자 했던 유저는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유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유형의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혜택 알림과 무관하게 항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저들에게 이제 혜택을 알리는 것은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번째 유저를 저희의 타깃 유저로 선정을 하였고 이러한 유저에게 혜택을 알렸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제 까만 막대가 혜택 알림을 받지 않았을 때의 쿠폰 사용률을 의미하고요. 파란 막대는 혜택 알림을 받았을 때의 쿠폰 사용 확률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로부터 기대했던 바는 이제 랜덤 타겟팅을 했을 때는 혜택 알림을 받았을 때나 받지 않았을 때나 쿠폰 사용 확률이 비슷한데, 저희가 뽑은 타깃은 혜택 알림을 받았을 때는 쿠폰 사용 확률이 낮은데 혜택 알림을 받았을 때는 이제 높게 되는 바로 이러한 그림을 기대를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타깃 유저의 이제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고 싶었는데,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바로 업리프트 모델인데요. 이 업리프트 모델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업리프트 모델은 마케팅 캠페인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 변화의 정도를 업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업리프트 모델을 사용하면 좋지만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마케팅 캠페인의 강도가 약하면 이제 모델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제 데이터가 특정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모델을 구축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 단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구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실험 데이터 혹은 이에 준하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저희의 경우도 이 단점 2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서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실험 데이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데이터란 이제 일반적으로 실험 설계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실험 설계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세션에서 다룰 설계는 바로 다음과 같은 세팅입니다. 일단 실험 대상이 있고 이를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제 처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을 합니다. 이 처치군과 대조군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그룹이어야 되고, 이때 처치군의 역할은 혜택 알림을 받았을 때의 결과를 보기 위한 그룹이고, 대조군은 혜택 알림을 안 받았을 때의 결과를 보기 위한 그룹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처치군에게만 이 혜택 알림을 보내는 실험을 설계를 하였고, 이 설계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바로 실험 데이터라고 합니다. 저희는 즉 이런 실험 데이터가 필요했고, 저희는 이 실험 데이터를 총 2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업리프트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혜택 알림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즉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실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타겟을 정의를 해왔고, 이 타겟을 추출하기 위한 모델은 이제 업리프트 모델이라는 것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상황에서는 이 업리프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실험 데이터가 필요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까지 잘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한 번의 실험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모델을 활용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유저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러한 유저에게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은 좀 많은 마케팅 비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은 꺼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마케팅 캠페인 진행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였고,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 마케팅 추출 요청이 왔을 때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모델을 다르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실험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결제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 만약에 실험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추가로 업리프트 모델을 구축을 해서 타겟을 선정하는 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선정한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이로부터 실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실험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데, 이 실험 데이터는 해당 브랜드의 다음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할 때 업리프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캠페인 프로세스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되게 다양한 브랜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마케팅 캠페인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타겟 선정 전략 수립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선정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험 데이터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이 실험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험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결제 예측 모델이란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가 미래에 결제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앞서서 계속 쿠폰 사용에 관한 얘기를 다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제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이 쿠폰 사용 데이터는 혜택이 존재하는 기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제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었고, 이 결제 예측 모델을 만들 때 활용한 데이터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독립 변수로는 이제 데모 정보, 결제 정보, 앱 활동 정보를 사용을 하였고, 이제 목표 변수를 집계할 때는 해당 브랜드 결제 여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피처 윈도우와 레이블 윈도우를 두고 독립 변수를 집계할 때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고 목표 변수를 집계할 때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다음에는 이제 이 데이터, 이렇게 학습된 모델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데 정말 적합한 모델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 셋 또한 아웃 오브 타임 샘플링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트레인 셋, 테스트 셋까지 준비하고 나면 이제 모델을 학습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 모델을 학습할 때 XGBoost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 이 모델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제 예측 모델 스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의 니즈는 이 모델의 스코어를 결제 확률로 사용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의 예측값은 확률의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확률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도 이제 XGBoost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예측값이 실제 확률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실제 확률과 일치되도록 보정하는 과정을 취하였고 이것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이 캘리브레이션 플랫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캘리브레이션 플랫은 이제 모델의 스코어와 이제 데이터에서 관측된 실제 확률이 일치하는 정도를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이때 X축은 예측값을 특정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그 구간 안에서의 예측값의 평균을 의미하고 이 Y축은 그 구간 안에서의 실제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파란 선에 가까울수록 이제 실제 확률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이제 파란 선에 멀수록 실제 확률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확률과 가까운 경우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확률과 거리가 먼 경우입니다. 이걸 만약에 수치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브라이어 스코어라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는 문제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직접 다항회기식을 만들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보정된 예측값을 결제 확률로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캘리브레이션까지 끝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유저의 결제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의 결제 확률이 50%라고 할 때 마케팅 캠페인 비용은 1,000원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저에게 혜택 알림을 발송하면 저희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예상 순이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식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간단한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가 이제 결제 확률이 50%라고 하고 결제 한 건당 이제 페이코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 이익이 3,000원이라고 계산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제 이 유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은 아마 1,500원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1,500원에 마케팅 비용까지 고려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이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결국 그게 순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순이익이 5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였고 이 500원을 기준으로 이제 타겟을 선정하는 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저들을 결제 확률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이 기준으로 점점 순이익을 누적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되는 지점이 나올 텐데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타깃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속하는 유저를 타깃 유저라고 선정을 하였는데 만약에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러한 타깃 유저가 너무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이 유저 수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고 이제 누적 기대 이익값을 활용해서 타깃 유저 수를 추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맥스 값을 활용해서 타깃 유저를 추출하였고 이렇게 뽑힌 타깃과 논타깃을 사업적으로 정의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깃은 이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저고 논타깃은 아마도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저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는 이 타깃이 다른 그룹에 비해 정말로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가 좋은 건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타깃에서 처치군과 대조군을 나누고 논타깃에서 처치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처치군에게만 이제 혜택 알림을 발송하는 그런 실험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아마 또 고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논타깃은 수익성이 낮은 유저라고 했는데 처치군을 너무 많이 발송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마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실험 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팅을 고려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논타깃에서는 처치군을 조금만 보내고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깃군에는 처치군을 많이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케팅 비용도 줄이면서 이제 캠페인의 효과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분석 시 조금 까다로워지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뒤에 다음 발표자분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팅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된 처치군에게만 이제 혜택 알림을 발송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48시간 동안 저희가 원하는 매트릭들을 집계를 하였었고요. 여기까지가 끝나면 이제 타깃 선정 전략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아마 한 가지가 더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이 선정 전략이 정말 효과가 좋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제 업리프트 측면에서도 이 전략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이제 실험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저희의 전략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실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실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분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픽 광고기술개발팀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어서 실험 데이터가 있을 때 타깃 선정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실험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결제 예측 모델과 업리프트 모델을 동시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 모델을 두 가지를 구축한 이유는 업리프트 모델의 도입과 고도화해서 결제 예측 모델이 기준이 되는 모델로서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앞선 발표자분이 결제 예측 모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업리프트 모델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마케팅 도메인에서 업리프트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이 개인별로 마케팅 캠페인으로 인한 업리프트를 예측하는 모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리프트는 변화의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파란색이 마케팅 캠페인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업리프트의 예시고요.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업리프트 모델로 풀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고자 했는데요. 바로 개인별로 혜택 알림을 발송함에 따라서 그로 인해 쿠폰 사용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예측하는 문제를 업리프트 모델로 풀고자 했습니다. 앞서서 이 실험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업리프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실험 데이터가 업리프트 모델의 구축과 또 스코어 예측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 유저 중에 20대 남성이면서 서울에 살고 최근 구매를 3번 한 유저 1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과연 이 유저일에게 혜택 알림을 발송함으로써 쿠폰 사용 확률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실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먼저 실험 데이터에서 유저 1번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유저들에 대한 결과를 모두 다 찾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실험 데이터에서 처치군으로부터는 이 유저 1번과 유사한 유저들이 혜택 알림을 받았을 때는 쿠폰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실험 데이터에서 대조군으로부터는 유저 1과 유사한 유저들이 혜택 알림을 받지 않았을 때는 쿠폰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조합하면은 유저 1과 유사한 유저들이 혜택 알림을 받음으로써 그로 인해 쿠폰 사용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혜택 알림 때문에 유저 1번과 유사한 유저들이 쿠폰 사용률이 20%포인트 증가했다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저 1번 또한 혜택 알림을 보냈을 때 쿠폰 사용 확률이 20%포인트 증가한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유저들에 대해서도 엄니프트 스코어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시중에는 엄니프트 모델을 학습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시만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엄니프트 모델을 활용해서 타깃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이 엄니프트 모델을 활용해서 타깃을 선정할 때에는 결제 예측 모델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엄니프트 스코어 그 자체로는 이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유저에게 혜택 알림을 보냄으로써 그로 인해 쿠폰 사용 확률이 20%포인트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유저에게 1,000원의 비용이 드는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결제 예측 모델에서는 예상 순이익을 활용했다면 엄니프트 모델에선 예상 순이익의 증가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앞선 예시에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유저에게 혜택 알림을 보냄으로써 쿠폰 사용 확률이 20%포인트 증가한다고 했을 때 또 결제 건당 평균 이익이 3,000원이라고 하면 이 유저에게 알림을 보냄으로써 증가하는 이익은 600원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케팅 비용이 1,000원이므로 이 두 값의 차이를 내게 되면은 이 유저에게 알림을 보냄으로써 증가하는 순이익은 마이너스 4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유저에게 알림을 보냄으로써 오히려 순수익 감소하니까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의사결정 또한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예상 순수익의 증가분을 활용해서 엄니프트 모델 타깃 선정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을 시각화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엄니프트 스코어가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유저들을 정렬을 해두고요. 이 예상 순수익의 증가분을 누적합을 해서 그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까지를 타깃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논타깃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험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결제 예측 모델과 엄니프트 모델을 동시에 구축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엄니프트 모델과 이 결제 예측 모델에서 나온 타깃을 결합해서 최종 타깃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의 알림 대상자 중에 결제 예측 모델의 타깃에 속하거나 혹은 엄니프트 모델 타깃에 속한 유저 모두를 최종 타깃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타깃에 속하지 않은 유저들은 논타깃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깃 유저는 알림을 많이 보내고 싶었고 논타깃 유저는 알림을 조금 보내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타깃 유저는 처치군의 90%를 할당을 하고 논타깃 유저는 처치군의 10%를 할당하는 실험 설계입니다. 이 실험 설계에 따라서 처치군에게만 혜택 알림을 발송함으로써 실험을 진행했고 또 실험 후 48시간 동안 저희가 원하는 매트릭을 집계 하면서 실험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험 데이터가 있을 때 타깃 선정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세션의 마지막 주제인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 분석하고 타겟팅의 성과 분석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큰 그림 속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타겟팅과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얻게 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과 분석 및 시각화에 활용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이 마케팅 캠페인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한 번쯤은 꼭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진행한 마케팅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을까? 이 고민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 추정에 앞서서 이 마케팅 캠페인 효과 추정할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케팅 대상자가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타깃 10명과 이 세모로 표현되는 논타깃 20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마케팅 효과를 추정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마케팅 대상자 모두에게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의 결과와 마케팅 대상자 모두를 가만히 두었을 때 결과, 이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관측이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두 집단의 결과의 평균 차이를 내는 것만으로도 마케팅 효과를 쉽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개인별로 이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관측할 수가 없는데요.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면 처치군에 속한 유저는 처치를 받았을 때의 결과만 알 수가 있고요. 대조군에 속한 유저는 가만히 두었을 때의 결과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유저 개개인별로는 한 번에 한 가지 상태만 관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과추론에서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때때로 선택 편향이라는 것을 발생시켜서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 추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선택 편향이란 것은 유저의 특성에 따라서 처치군의 비율을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발생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특정 유저 그룹을 선택해서 처치군에 많이 할당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오류입니다. 이 선택 편향이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앞서 마케팅 대상자를 모델로 선정한 타깃과 나머지 논타깃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타깃 유저는 알림을 많이 받길 원했고 논타깃 유저는 알림을 조금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험 설계를 진행했는데요. 타깃 유저는 처치군에 90% 할당하고 논타깃 유저는 처치군에 10% 할당을 했습니다. 여기서 타깃, 논타깃이라는 유저 특성에 따라서 처치군의 할당 비율이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한 실험 설계는 선택 편향이 발생하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을 하면은 저희는 타깃 유저를 처치군에 90% 할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10%는 대조군에 할당이 되고요. 또 논타깃은 10%를 처치군에 할당했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자연스럽게 대조군에 할당이 된 상태로 실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실험을 진행하고 난 다음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처치군에서는 타깃이 9명, 논타깃이 2명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대조군에서는 타깃이 1명, 논타깃이 18명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마케팅 대상자 전체의 타깃, 논타깃의 비율과 처치군, 대조군의 타깃, 논타깃 비율을 한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대상자 전체의 타깃, 논타깃 비율은 1대2인데요. 그에 반해서 처치군에는 타깃의 비율이 과도하게 많고요. 대조군에는 논타깃의 비율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네, 이 말은 곧 단순히 처치군과 대조군의 비교는 더 이상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랑 같은 말인데요. 이 이유는 이 처치군과 대조군이 이미 동등한 그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작업은 이렇게 선택 편향이 발생된 데이터를 적절히 보정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데이터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바로 사용되는 게 IPW라고 불리는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기법입니다. 네,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 모든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샘플을 추출해서 그 샘플의 결과로 다시 모집단을 추론하는 작업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 IPW 기법도 모집단의 샘플을 추출해서 그 결과를 다시
가상의 모집단을 복원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시를 들어보면은 총 10명이 모집단에 있는데요. 그 중에 4명이 샘플로 추출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샘플 4명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10명의 결과를 추론해야 합니다. 이거라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이 샘플 개개인이 2.5명을 대표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그럼 이 샘플 4명의 결과를 가지고 총 10명인 것처럼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샘플 개개인마다 2.5라는 가중치를 부여한 것과 같은 말인데요. 이 가중치는 샘플링 프로바빌리티의 역수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IPW에 인버스가 들어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예시로 돌아와 보면은 이 선택 편향이 발생한 데이터에 적절히 가중치를 곱하면 다시 이상적인 상태의 데이터로 복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요. 처치군에 속한 유저에게는 처치군에 속할 확률의 역수를, 대조군에 속한 유저에게는 대조군에 속할 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면 됩니다. 이때 이 가중치를 IPW,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IPW를 통해서 선택 편향이 발생한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인 상황의 데이터로 복원을 했는데요. 다음은 IPW의 좀 실전적인 활용을 위해서 수식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열에는 처치군, 대조군, 타깃, 논타깃에 따라서 가중치를 적어뒀고요. 이 가중치를 활용하면은 처치군과 대조군마다 가중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처치군과 대조군의 가중평균의 차이는 IPW 방법을 통해서 구한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이 우측 하단에 있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IPW를 활용해서 선택 편향이 발생한 데이터의 문제를 극복하고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 추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 추정 결과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해석해서 실무적으로 의사소통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이 혜택 알림 효과 추정 결과를 다음과 같은 막대 그래프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각 막대의 길이는 각 그룹별 가중치를 고려한 쿠폰 사용률의 평균을 표현을 했고요. 이 가운데 있는 점으로써 두 그룹 간의 쿠폰 사용률의 차이와 함께 신뢰 구간을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또 분석에 사용된 유저 수도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시각화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혜택 알림으로 인한 쿠폰 사용률의 증가는 20%포인트로 추정된다라는 해석도 했고요. 앞서서 IPW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전체 200명 모두에게 혜택 알림을 보냈다면 총 60명이 쿠폰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전체 200명 모두에게 혜택 알림을 보내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총 20명이 쿠폰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전체 200명 중에 이 혜택 알림 때문에 추가로 쿠폰을 사용할 사람은 40명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좀 더 마케팅 캠페인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각의 세그먼트별로 혜택 알림의 효과 추정 결과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요. 바로 타겟팅의 성과 분석입니다. 이 타겟팅 성과 분석이 마케팅 캠페인 효과 분석과 다른 부분은 바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를 추정할 때는 타깃, 논타깃 전체를 활용해서 이 전체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추정했다면 타겟팅의 성과 분석은 타깃 그룹의 데이터만 활용해서 타깃 그룹에 대해서 마케팅의 효과를 추정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타깃 그룹에 대해서 마케팅 효과를 추정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비교로 마케팅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전체에 대한 마케팅의 효과 추정치와 타깃 그룹에 대한 마케팅 효과 추정치를 비교한 장표입니다. 만약에 타겟팅이 잘 됐다면은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효과 추정치보다 타깃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효과 추정치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값의 차이는 약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타겟팅 성과 분석을 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예시는 전체에 대한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도 없고 타깃 그룹에 대한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해석할 때에는 타겟팅을 잘못했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추가로 분석을 진행해 보니까 이 경우는 모든 그룹에 대해서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가 없던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타겟팅을 잘못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모든 그룹에 대해서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가 없으니 마케팅 캠페인을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해석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 분석과 타겟팅의 성과 분석을 다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다뤄볼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세션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한 명의 유저에 대해서 마케팅 캠페인을 보낼지 말지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 유저에게 어떤 마케팅 캠페인을 펼쳐야 가장 수익성이 좋을지에 대한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개인별 기대이익 혹은 기대이익의 증가분 추정을 고도화할 생각인데요. 앞서서 예상 순이익을 구할 때 결제 한 건당 평균 이익이 유저마다 동일하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유저마다 동일하게 들어간 결제 한 건당 평균 이익을 유저마다 추정하게 됨으로써 개인별 기대이익이나 개인별 기대이익의 증가분의 추정을 고도화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실험 데이터가 있고 없을 때에 따라서 타깃 선정 전략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또 타겟팅과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실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좀 급하게 한 감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실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